한국이요? 거긴 그냥 중국의 싸구려 복사본 아닌가요?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진 작은 반도 국가 아닌가요? 공대 출신으로 독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제게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건넸을 때 저는 그 즉시 사표를 쓰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 10년을 살며 아시아 전문가를 자처하던 그가 한국행을 그토록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억지로 한국에 도착한 그가 지금까지 한국에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충격과 논란을 일으킨 3주간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독일 출신의 자동차 엔지니어인 마르쿠스 호프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게 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베를린 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독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확성과 완벽함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미덕이죠. 우리는 항상 메이드인 저머니의 품질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일에서 승승장구하며 커리어를 쌓고 있던 제게 2013년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저를 상하이 지사로 발령낸 것이죠. 처음에는 2년 계약이었지만 중국의 빠른 성장과 기회에 매료되어 계속 체류를 연장했습니다. 제가 중국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와 속도에 압도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고층 빌딩이 올라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중국인들의 자부심과 야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에서의 일상에 익숙해졌고 중국 문화와 역사에 점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중국어를 배우고 주말마다 문화 유적지를 방문했죠. 중국인 동료들은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문명국가라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양 문명 역사와 비교하려 했던 저에게 쉴 새 없이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들의 자신감에 솔직히 감명받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중국에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중국이 제2의 고향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나 동시에 저는 중국 매체와 주변 환경을 통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중국에서 받은 정보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중국과 주변국 관계의 복잡한 역사적 맥락을 제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중국에서 매일 들었던 말은 한국인들은 중국 문화를 그저 도둑질해서 복제한 열등한 민족인데 몰랐어요? 맨날 김치가 자기네들이 원조라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 중국인데 몰랐어요? 한류요? 한류는 완전한 사기나 다름없어요. 한국의 입장에서 과장해서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건 단지 마케팅으로 속이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중국의 필터를 통해서만 접했습니다. 중국 매체는 종종 한국을 중국 문화의 작은 형제로 묘사했고 한국의 성공을 폄하하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드라마는 중국 역사를 도용한다거나 K-팝은 서양 음악의 열등한 복제품이라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 말을 오랫동안 듣다 보니 저도 모르게 비판적 사고 없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중국 동료가 한 번은 저에게 물었어요. 마르쿠스, 이번에 한국 기업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혹시 가볼 생각은 없어요? 그 말에 저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한국에 가서 제가 배울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기술력도 별로고 시간만 낭비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모든 것을 더 잘 경험할 수 있는데 가야 굳이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 당시 한국인들을 경멸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창의성이 전혀 없고 그저 모방만 하는 열등한 민족이다 이렇게 단정 지었죠. 삼성? 애플을 대놓고 베끼긴 뭐하니 교묘하게 베끼고 마케팅으로 포장한 가짜일 뿐이다. K-팝? 서양 음악을 싸구려로 복제한 것에 불과하다. 한국 영화?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건 다 저급한 영화들 뿐. 특출난 것은 몇 개 없는 그저 그런 모방작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한국 문화를 깎아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런 편견은 10년 동안 굳어져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한국은 항상 중국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문화적으로 열등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국인을 제대로 만나본 적도 없으면서 한 나라 전체와 그 국민에 대해 이렇게 단정 지었다니요. 제 삶에서 가장 큰 교훈은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10년차 저는 상하이 지사의 수석 엔지니어로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9월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바로 본사에서 전기차 배터리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지사에 파견한다는 이메일이 왔습니다. 처음 그 이메일을 봤을 때 솔직히 회사를 옮겨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망했습니다. 왜 하필 나지? 한국에 갈 사람이 나밖에 없나? 생각했죠. 그때 옆에 있던 제 중국인 동료의 말이 더욱더 제 편견을 강화시켰죠. 한국 가지 마세요. 거기서는 배울 게 없어요.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예요. 저는 당장 상사에게 왜 제가 발령 대상자인지 중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호프만 씨, 당신은 아시아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우리 회사가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한국의 배터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3주만 가서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 오세요. 상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3주간의 한국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말 상상하지 못해서요. 이 짧은 출장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는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 배터리 회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아보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많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서 VPN을 사용해야 했죠. 그런데 검색 결과를 보고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테슬라와 다른 주요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 배터리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는 기사들이 있었거든요. 특히 삼성 SDI와 LG화학의 배터리 에너지 밀도가 중국 제품보다 30% 이상 높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도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는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일 거야. 3주 후에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와서 진짜 일을 시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생각이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공항들도 인상적이지만 인천공항은 조금 다른 차원이었어요.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조용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공항일 뿐이야. 실제 도시는 다를 거야. 이건 그냥 표면적인 것일 뿐이야. 기술과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중국이 훨씬 앞서 있을 거야. 그렇게 3주간 지낼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한 후 저는 보고 메일을 작성하기 위해 와이파이의 연결 후 속도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많은 사이트가 차단되어 있고 VPN을 사용해도 속도가 느렸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즉시 열렸습니다. 속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랐어요. 밤새 이메일과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이 정도 인터넷 속도라면 생산성이 얼마나 높아질지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일 인터넷 속도와 접속 문제로 시간을 낭비했었거든요. 정말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다음날 아침 한국 배터리 회사를 방문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었는데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의 지하철도 물론 좋은 환경이지만 서울 지하철은 상상 이상으로 깨끗하고 조용하고 완벽하게 정시에 운행됐습니다. 모든 역에서 와이파이가 되고 심지어 터널에서도 끊기지 않았어요. 디지털 지도와 안내 시스템은 제가 독일에서 본 것보다도 발전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 배터리 회사를 방문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진 분위기가 제가 있던 중국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규모가 크고 인상적이지만 때로는 비효율적인 관료주의가 정말 많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 회사는 규모는 작지만 모든 것이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순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사결정 체계가 적은 게 이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호프만 씨,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2배이며 충전 시간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충전 사이클도 3배 이상 늘어나 배터리 수명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중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아직 상용화 단계도 아닌 기술입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제가 알던 배터리 기술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이런 혁신을 이룰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 배터리 회사의 연구개발 역량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 제가 알던 것은 한국 기업들은 창의성이 없다였는데 실제로는 혁신 그 자체였어요. 연구원들의 지식 수준과 문제 해결 능력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배터리 화학에서 독일이나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새로운 재료와 방법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호프만 씨, 우리는 AI 기반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터리의 수명을 30% 연장시키고 안전성 문제를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사용 패턴을 학습해 배터리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니. 이 기술은 우리 회사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호텔로 돌아와 자신의 편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노트북을 열고 독일 본사의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 회사 방문 이틀째, 저는 이날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충격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국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그들이 배달 앱으로 주문하면 회의실로 바로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점심시간 때니까 적어도 1시간은 걸리겠네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0분도 안 되어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상태로요. 중국에서도 배달이 빠르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호프만 씨, 한국에서는 빨리빨리가 문화입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극도로 중요시합니다. 시간은 돈이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노트북을 충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그때서야 충전기를 두고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한국 동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리곤 내일 아침에 받을 수 있을 거라고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7시 정말로 충전기가 호텔에 배달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중국도 배송이 빠르지만 한국은 그 효율성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코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한국의 24시간 문화였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에 눌러앉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도시는 잠들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출장 셋째 날 저는 발표 자료 준비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정신없이 일을 하고 나니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출출해서 잠시 나가 뭔가 먹을 것을 찾았는데 놀랍게도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고 24시간 편의점과 식당들이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한국의 편의점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전부 다 있는 만물상 같았어요. 물론 중국의 대도시도 활기차고 편의점이 있지만 한국의 심야 에너지와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의 맛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독일 맥주가 그리워도 걱정할 게 없어요. 전 세계 맥주를 다 팔고 있으니까요. 넷째 날 우리는 배터리 기술 협력에 관한 중요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독일에서라면 이런 결정에 몇 달이 걸리고 중국에서는 관계 구축과 정치적 고려로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 파트너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호프만 씨, 저희는 이미 귀사의 제안을 검토했고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공동개발팀을 구성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스피드에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결정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왜 시간을 낭비하나요? 이미 충분히 사전 검토했고 좋은 제안이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단순히 속도만이 아니라 효율성과 명확성에 대한 추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항상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관계 구축과 체면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두세 개의 균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도 품질을 타협하지 않는 방식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혼란이 아니라 정확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지만 그 속에서 질서가 있었어요. 마치 완벽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출장 다섯째 날, 저는 주말을 맞아 서울의 문화적 측면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동료가 강남과 홍대 지역을 추천해줬어요. 저는 솔직히 큰 기대 없이 방문했습니다.
아마 중국의 쇼핑가와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리를 걷기 시작하자마자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카페와 상점들의 디자인이 너무 독특했어요. 중국에서는 서구 스타일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중국식으로 변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의 패션과 디자인 감각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마치 패션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단순히 서구 브랜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스타일을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던 것은 한국인들은 창의성이 부족하다였는데 실제로는 창의적 재해석의 천재들이었어요. 그들은 다양한 영향을 흡수한 뒤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온 저는 한국 동료가 추천한 영화 기생충이란 영화를 보기로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토리텔링, 연출, 사회 비판의 깊이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주말 동안 저는 더 많은 한국 문화를 경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식을 맛보고 경복궁도 방문했어요.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방식에 감탄했습니다. 600년 된 궁궐과 초현대적 건물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은 중국의 급격한 현대화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음식에서도 한국의 창의성을 느꼈어요. 한국 음식은 중국이나 일본 음식과 완전히 달랐고 그 맛의 조화와 다양성이 놀라웠습니다. 매운 김치부터 세련된 궁중 요리까지 모든 것이 독특했어요. 출장 둘째 주에 들어서면서 저는 한국의 표면적 모습 너머에 있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밤마다 한국의 역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한국전쟁, 그리고 불과 6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과정. 이런 역사적 맥락이 한국인들의 빠른 성장과 강한 의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창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세기의 왕이 직접 대중을 위한 과학적인 문자 체계를 개발했다니. 이것은 한국의 혁신 정신이 현대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적 뿌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호프만 씨, 우리는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어요. 한글 창제도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부였죠. 저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 이야기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만에 선진국이 되었어요. 이런 급속한 발전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중국에서는 항상 한국은 중국 문화의 일부라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외부 영향을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어요. 중국에서 10년간 저는 공산당의 검열 시스템 안에서 정보를 접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VPN을 사용했지만 일상적인 정보 대부분은 중국 필터를 통해 얻었죠.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정보는 특히 편향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역사적 진실과 다양한 관점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동안 저는 그곳의 단일한 관점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 저는 다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과 아시아에 대한 전체적인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중국으로 돌아가기 하루 전 저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에 전화해서 한국에 더 머물고 싶다고 말했죠. 처음에는 3개월 연장을 요청했어요. 독일 본사는 처음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인가요? 라고 물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전기차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의 기술 발전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회사는 제 요청을 수락했고 저는 한국 파트너사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변화는 단순히 직업적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중국에서의 10년보다 한국에서의 3주가 저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문화적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해는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심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어예요. 중국어를 배울 때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했지만 한글은 그 원리를 이해하면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의성에 감탄했어요. 지금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한강공원에서 조깅을 하고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 생활 1년 차지만 이미 이곳이 제 집처럼 느껴져요. 10년간 중국에 살았을 때보다 더 빨리 적응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독일 자동차 회사의 한국지사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기술과 유럽의 자동차 기술을 결합하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죠. 처음 3개월 연장 근무가 이제 영구적인 직책이 되었습니다. 한국과 독일 사이의 기술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는 이미 전기차용 차세대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 중인데 이건 중국이나 유럽 어디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못한 혁신적인 접근법입니다. 특히 우리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무게는 절반, 에너지 밀도는 2배, 충전 시간은 13로 줄어듭니다. 제 유럽 친구들과 옛 중국 동료들은 제가 왜 한국에 정착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중국이 아니라 한국인가? 하고 계속 물어보죠. 저는 그들에게 직접 와서 경험해보라고 권합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곳에 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제게 효율성과 삶의 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독일인으로서 저는 항상 효율성을 중요시했지만 한국은 효율성과 인간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문화죠. 저는 블로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처럼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기술력, 창의성, 효율성은 서구 세계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제 경험을 통해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10년 중국 생활 후 저는 제가 아시아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깨달았죠.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최근에는 독일 기업들이 한국 기술 기업과의 협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독일의 체계적인 접근법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미 그 성과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문화나 국가에 대해 제가 가졌던 것 같은 편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대해 거기는 이럴 것이다라고 단정 지은 적이 있나요? 제 경험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편견을 가지고 있던 나라나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인생의 방향까지 바뀔 수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마르쿠스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영감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문화적 편견 극복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우리가 접하는 정보와 경험에 크게 좌우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문화적 경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